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영어로 리추얼이라는 말은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말하죠. Only you, 눈을 감아봐요. 이 리추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연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리추얼에 따라 초콜릿을 먹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초콜릿의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반으로 나눠 한쪽의 포장지를 먼저 벗겨서 먹고 이후 나머지 한쪽을 벗겨서 먹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이 원래 먹던 방식에 따라 먹게 했고요. 실험 결과 리추얼에 따라 초콜릿을 먹었던 사람들이 초콜릿을 더욱 맛있게 느꼈으며 초콜릿을 먹는 경험 자체를 더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초콜릿을 맛보았으며 이후에 초콜릿을 더 먹기 위해 2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생겼습니다. Only you, 눈을 감아봐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초콜릿을 반으로 잘라서 먹고 싶은데요. 오늘은 습관, 리추얼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다시 나를 스쳐 지나더라도 괜찮아요. 그댈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덜 매력적인 음식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초콜릿 대신 당근이 주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당근을 먹기 직전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눈을 감고 당근을 먹게 했죠. 좀 이상한 리추얼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리추얼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당근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I love you. 잊지 말아요. Only you. 내 눈물의 고백.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뇌하는 작가와 예술가들은 어떻게 영감을 얻을까요? 메트로폴리스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메이슨 커리는 작가, 안무가, 화가, 영화감독, 작곡가, 과학자, 철학자들의 하루 시간표와 작업 습관을 인터뷰를 통해서 탐색하고 161명의 일상 습관을 정리한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데일리 리추얼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술이나 담배를 피면서 원고지를 찢다가 또 글을 쓰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영감을 얻겠다는 핑계로 일탈이나 여행 같은 것을 떠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으로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노벨 문학상 후보인 세계적인 팬을 거느리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하루의 일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아침 4시에 일어나 5시간에서 6시간 글을 쓴다. 오후에는 10,000km를 뛰거나 1,500m를 수영한다. 둘 다 할 때도 있다. 그런 후 조금 읽고 음악을 듣는다. 밤 9시에는 자러 간다.
이런 일과를 매일 변화 없이 지킨다. 반복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일종의 최면 상태로 정신의 깊은 곳으로 나 자신을 최면 상태로 이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그런 반복을 하려면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장편 소설을 쓰는 것은 생존 훈련이다. 육체적인 힘이 예술적인 감성만큼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예술가들이 특별한 일탈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파고들어 창작에 몰입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셈이죠. 가장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음악가로서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고 그 후로부터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산책을 통한 자연과의 대화를 더 즐겼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요양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인의 외곽 도시였던 하일겐슈타트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곳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숲길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그곳을 사랑해서 자주 산책했습니다. 산책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죠. 오스트리아의 화가 율리우스 슈미트의 산책하는 베토벤의 그림을 보면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생각이 가득한 얼굴로 뒷짐을 진 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숲길을 산책하면서 교향곡 6번 전원의 악상을 떠올렸다는 일화는 유명한 일화죠. 또 다른 음악가 드보르작도 산책길에 종종 악상을 떠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체코 프라하 음악원 교수이자 작곡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는 1892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듬해에는 보헤미아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넘어와서 아이오와주의 스필빌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해서 자주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바로 이 스필빌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죠. 숲속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반복되는 선율로 시작되는 1악장의 도입부는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도 독특한 산책을 즐기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이콥스키입니다. 차이콥스키는 하루에 2시간의 산책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책에서 읽습니다. 그 뒤 그는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5분이라도 일찍 끝내면 병이 걸리고 불운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2시간을 지키는 미신적인 집착을 보였죠. 차이콥스키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의 탄생도 이러한 산책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러시아 5인자의 정신적 멘토였던 발라키레프가 차이콥스키에게 이 작품의 작곡을 제안한 것이 바로 산책길 위에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책길에 동행한 차이콥스키의 친구이자 그의 전기를 쓰기도 했던 카슈키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발라키레프와 차이콥스키 그리고 나는 산책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산책하러 나갔을 때 발라키레프가 차이콥스키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곡을 권유했다. 5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이었다. 우리가 산책하던 언덕의 그 초록빛 숲과 높다란 전나무들. 브람스도 산책을 좋아한 음악가로 유명한데요. 브람스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짐을 진 자세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거구의 몸집이기에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본 브람스의 걷는 모습은 언뜻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뒷짐을 진 자세로 많은 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산책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작곡가가 바로 브람스죠. 아름다운 풍경과 산책로가 있는 곳에는 브람스의 흔적인 브람스 산책길이 남아 있습니다. 브람스의 산책은 철학자 칸트만큼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걸었다고 하죠. 그는 언제나 산책을 통해 악상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전에는 항상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집 작품 번호 118번 인터메조를 듣고 있으면 노년의 브람스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호한 화성 진행 속에서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미는 아름다운 멜로디에서 산책을 나갈 때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항상 주머니에 작은 사탕을 넣고 다닌 브람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곡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묵상한 글을 카톡으로 지인 269명에게 보냅니다. 2012년 11월에 시작했으니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것을 씨를 뿌리듯 나누는 그러한 리추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설교는 갑자기 영감을 받으면서 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묵상과 깨달음의 결과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시카고도 아름다운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가까운 파크에 가셔서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수요 칼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 온 그대